시인으로서의 수익이 좀 궁금하긴 한데, 전업으로 글만 쓰는 사람 아마 10손가락에 꼽아야 될 겁니다. 시집을 내거나 소설책을 내서 돈을 버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독자보다 작가가 더 많다고. 뭔가 울어요. 시인으로 장점을 꼽으라면 제가 느끼는 시인이라는 느낌은 아티스트 느낌에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 한국에서 시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해서요. 네, 전 세계의 시인보다 한국의 시인이 더 많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국의 시인이 엄청 많거든요. 네. 먹고 살기 힘든 한국에서 한국은 시 쓰기 좋은 나라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나쁜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시 쓰기 좋은 나라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뼈가 있는 말이긴 한데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시 쓰기 좋은 나라라고 말을 할 때는 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문화의 문제도 그렇고 약자의 문제도 그렇고 많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는 등단을 해서 시인으로 살지만 그렇다 해서 누가 인정해 주진 않아요. 시인들 사이에서는 인정해 주지만 딱히 시인이라고 해서 뭐 이를테면 프랑스처럼 어떤 자리를 내주고 아니면 뭐 연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 프랑스에선 시인이 연금을 주나요? 네, 프랑스에서는 어느 정도 자격이 되면 연금을 줍니다. 예술인들이 특히 이제 프랑스로 망명을 가서 이제 프랑스 국적을 따거나 프랑스에서 어떤 그런 제도를 이제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은 없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나라가 없긴 한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시인들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전업 직업으로 시인으로 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시인은 빼고 전업으로 글만 쓰는 사람 아마 10손가락에 꼽아야 될 겁니다. 그만큼 전업으로 이제 시인으로 혹은 소설가로 살기가 어렵다는 말인데, 그래서 시인들이 혹은 소설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부캐, 보조 캐릭이죠. 네네네. 부가 캐릭인데 이제 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원고료는 얼마 안 되니까 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돼서 강연을 하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거나 특강을 하거나 도서관 상주 작가를 해서 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제 월급을 받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글만 써서는 먹고 살기가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이 부분은 참 제가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할 때도 같은 말을 하는 부분인데, 네. 귀하신 분 모셔놓고 쌍스러운 거 좀 물어본다고. 새로 입문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자금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시인으로서의 수익이 좀 궁금하긴 한데, 이제 인세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이 사실 많이 알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부분을 자세히 알려주는 뭐 유튜버라든가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활동을 하면서 그 외의 종류와 방법으로 부가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해가지고요. 솔직히 뭐 요즘에는 그런 그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 안 하셔도 다 알 것 같은데, 인세는 책을 시집을 내면 뭐 책값 정가의 이제 10% 정도를 받습니다. 8,000원짜리 시집 1,000부를 내면 이제 80만 원을 받는 거고요. 그렇긴 한데 그 시집이 솔직히 말하면 몇몇 시인을 제외하고서는 1세 1,000부도 다 팔리지가 않아요. 근데 또 시인들이 자기 시집을 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시집을 자기가 사서 그 다른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주거든요. 지인들한테 나눠주고 시집을 이제 시인들한테도 많이 나눠줘요. 홍보의 역할도 있고 또 고마움의 표시도 있고 안부 인사 겸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그건 자비출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저 같은 경우도 시집을 내도 한 400~500부는 돌려야 된단 말이죠. 그럼 400부를 사야 되는 거니까 그 돈이나 자비출판 하는 돈이나 솔직히 똔똔 같은 돈이 드는 경우라서 시집을 내거나 소설책을 내서 돈을 버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이제 그나마 가능한 것은 이제 원고료인데, 근데 대체로 시 한 편당 받는 원고료가 4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내외입니다. 최저시급 같은 느낌인데 이제 4만 원 정도를 받고 많이 주는 데는 10만 원, 진짜 많이 주는 데는 막 15만 원 정도 하는데 거의 그런 데는 드물고, 그러니까 A급 잡지사 같은 경우는 10만 원 내외를 원고료를 줘요. 시 한 편당.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잡지들은 대부분 개간지 봄, 여름, 가을, 겨울 3, 6, 9, 12에 나오기 때문에 뭐 계절당 총탁을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한 달에 진짜 뭐 원고료로 시를 써서 버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돈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고 이제 부가적인 수입을 많이 준비를 하는 편이고, 실질적으로 시만 쓰는 사람보다는 강연을 많이 하고 또 재밌는 활동들을 많이 해서 그것으로 수익을
수익을 얻는 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제가 아는 이제 되게 어린 친구인데 이제 그 시인은 편지를 써줘요, 독자들한테. 네. 편지를 발송하고 그걸로 구독료를 받아요. 근데 그게 솔찬게 수입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요즘에 그런 메일링 서비스도 많이 하고. 재밌네요. 네, 그 친구는 아이디어가 되게 좋았던 건데 그게 생각보다 잘 돼서 요즘에 다른 친구들도 뭐 그런 걸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하고, 이제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모든 대면 강의가 다 없어졌잖아요. 특강도 다 없어져서 지금 시인들이 이제 다 굶게 생겼는데요. 시인들이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는 거죠. 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시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활동을 참여를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얻는 편인데, 그래도 여전히 가난한 건 사실입니다. 2020년에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일 낮은 연봉 혹은 제일 낮은 월급을 받는 직종을 조사해 보니까 1위가 문화해설사고 2위가 시인, 3위가 소설가, 4위가 뮤지컬이나 연극 배우. 예술계통은 거의 이제 낮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인데 전년도에는 시인이 1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먹고 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직업이 바로 시인입니다. 뭔가 울어요. 아 진짜 그게 팩트인데요 뭐. 말씀하신 거를 이제 좀 들어보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기본급은 높은 편이 아니다만 부가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수익은 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메일링 서비스라든가 부캐가 시인이다, 그 채널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 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좀 밝을까요? 거기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무궁무진해 보이긴 하는데 실은 요즘에는 뭐 본캐가 따로 있고 부캐가 몇 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한 부캐를 거느리는 게 요즘 추세, 그러니까 요즘 추세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나는 시인이야 하면서 막 진지하게 나는 시인이니까 뭐 이런 걸 해, 이런 식으로 살아라는 말하는 거는 이제 시대가 지났고 다양한 것들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시인으로서 살기도 하지만 어떤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기획자이기도, 요즘에는 기획자로 시인들이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시인이 하나의 직업인 것이 아니라 그 게임 영역이라는데 그냥 특성을 하나 더 갖는 거죠. 아까 원고료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원고료라 함은 그러니까 시인이 어떤 잡지사로부터 청탁을 받아요. 네. 뭐 언제까지 시 한 편 혹은 시 두 편, 신작 두 편을 이제 주시면 이제 싫겠다고, 그러면은 열심히 이제 준비해서 마감에 맞춰서 두 편을 내면 그 잡지에 실려요. 그러면 그 두 편에 대한 원고료가 들어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당연히 수수료도 떼고 네. 원천징수도 다 하고. 네. 시인은 편에 따라서 이제 그 원고료가 매겨지지만 소설이나 평론 같은 경우는 원고지 매수로 따지는데 매수에 따라서 주는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소설이 더 조금은 원고료가 많죠. 무조건 장편으로 가야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평론가는 이제 평론을 맨날 50매 내외로 쓰기로 돼 있는데 항상 100매를 넘겨서 그거에 대한 원고를 다 받는다는 네,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제 시인으로서의 특징과 뭐 장단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인의 단점은 간단합니다. 가난하고 찌질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땅에서 전업 시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뭐 시인 역시 자본주의 사회니까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을 해야죠. 생각해보면 시인이 가진 능력이 또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고, 가난하니까 찌질할 수밖에 없고, 그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러니까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사랑에 빠지고 혼자 글 쓰고 혼자 좌절하는 게 바로 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슬프다. 근데 장점도 간단해요. 장점은 가난하고 찌질하기 때문에 당당해요. 그러니까 뭐 직장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스트레스, 야근 스트레스를 받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이제 손님이 없고 많고 뭐 수익에 따라서 막 고민을 많이 하지만 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못 버는 걸 아니까 그냥 그런 거에서 당당해요. 뭐 없으면, 돈 없으면 안 먹고 안 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스트레스는 그런 방면에선 덜 받죠. 그리고 어디 가도 약간 당당하죠. 약간 어른들이 말하는 곤조가 있네요. 뭐 그렇죠. 곤조가 있기도 하고 용감한 거죠. 네. 왜냐하면 돈 벌어서 아파트도 사고 돈 벌어서 뭔가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활동을 안 하고 그저 담배값을 벌거나 술값을 벌기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장점일 수도 있죠. 이 사회에서 보면은 시인이니까 뭔가 새로운 뭔가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를테면 뭐 관찰력이 뛰어나거나 뭐 공감 능력이 뭐 좋거나 아니면 섬세한 어떤 감각이 있느냐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은 시인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시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시를 쓰는 건 아니니까. 혹은 이제 시를 쓰고 싶어도
하나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일반적으로 많이 처해 있지만 시인이 되는 사람은, 시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냥 그런 자기의 감정들을 그냥 막 쓰기 시작하니까 그런 섬세한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자연스럽게 시든 소설이든 뭐든 쉽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의 느낌이 좀 나네요. 네, 처음엔 다 그렇게 출발하죠. 근데 이제 시인이라는 어떤 특성을 사람들이 떠올리면 일반적으로 한 2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가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딱 신이다 하면은 섬세하고 뭐 술과 담배에 쩔어 있고 금방이라도 폐병 걸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약간 뭐랄까 요절하는 시인의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이미지는 흔히 말하는 이제 빵모자라고 하죠. 그런 빵모자를 쓰거나 아니면 책 넓은 모자에 술이 많이 달린 그런 여성 시인이나 남성 시인의 이미지가 또 하나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2가지 이미지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시인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근데 요즘은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무슨 변호사 시인, 의사 시인, 뭐 공무원 시인도 요즘 많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시를 쓰는 사람도 있고, 장사 뭐 채소 가게나 아니면 무슨 뭐 건어물 가게에서 일하시면서 시를 쓰는 시인들도 있고, 최근에는 미용사가 시인으로 등단해서 시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시인이라 해서 예전처럼 어떤 폐병 걸리고 막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이 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누구나 뭐 쉽게 시를 쓰고 등단도 하고 시집도 내는 구조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게, 요즘에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독자보다 작가가 더 많다고. 모든 사람이 다 책을 쉽게 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쉽게 글을 쓸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쓰기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시인이 아니더라도 시를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고, 또 시집도 내요. 요즘에는 독립출판이 발달돼 있어서 그냥 내가 책을 내겠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돈만 조금 있으면 바로 책을 낼 수 있고 서점에 내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이 시를 쓸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시인의 장점 뭔가를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하나 예를 들자고 하면 아무래도 시인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솔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느낀 바를 쓰고, 자기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시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시인이 될 확률이 높고, 또 시인은 그렇게 시를 써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시인으로 장점을 꼽으라면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 자기 감정에 솔직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에 솔직하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오랫동안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기 자신을 오래 들여다볼수록 드는 생각은 자괴감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괴물이구나, 나는 쓰레기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는 일인데, 그것을 계속 보는 건 쉽지 않거든요. 잘못 보면 우울증에 걸리고요, 안 보면 조울증에 걸리는 건데, 그것을 잘 다룰 줄 아는 게 시인이니까 아무래도 시인은 우울증에 걸리기는 조금 어렵죠. 우울증과 가까이 살지만 걸려있진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시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장점으로 꼽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약간 철학과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실제로 뭐 시를 쓰는 사람들이 철학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엔 철학은 공부하지 않아도 어떤 한 직종이든 어떤 한 분야에 를 되게 오랫동안 파면 자연스럽게 철학은 그게 딸려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따로 공부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 시달리다가 주말에 몰아서 글을 쓴다? 깎여물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노동을 해야지, 요령도 없이 몸으로 일을 하면 금방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그렇죠, 약간의 워밍업을 어느 정도 잘 하면서 요령 있게 글을 써야, 짧은 글을 쓸 때는 아무래도 단어 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